예,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어떤 시험을 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시험이었는지에 따라서 향후 북미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서해 위성 발사장 일명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이렇게 알려져 있죠.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시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적 주의를 또 한 번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과연 뭘까? ICBM을 발사하기 위한 고체 엔진 시험인지 고체 연료 시험인지 아니면 위성 발사체를 위한 액체 연료 시험인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전문가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북한 상공에 발사체가 떠 있었다 그런 것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물론 연료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창리에서는 그동안 이제 액체 연료 시험을 중심으로 좀 해왔고 SLBM 발사를 위해서는 고체 연료 시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고체 연료 시험도 가능하긴 한데 ICBM이라고 하는 걸 쏘기 위해서 고체 연료를 넘어서 액체 연료를 넘어서 고체 연료 단계까지 가는 데 대해서 미사일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의 기술력이 거기까지 안 갔을 거다라고 하는 관측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특별히 전략적 지위를 변경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고체 연료 시험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지위라고 하는 게 이제 ICBM을 일단 시험 발사는 과거부터 했죠. 2017년까지 했던 거고. 근데 전략적 지위가 더 강화되는 것은 이제 텔 이동 발사대 ICBM을 실어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고체 연료를 써야 되는데 네. 그의 연소 실험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은 이게 확실히 지금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메시지가 강하다고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노동신문은 양도 온천 얘기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었는데 아마 대내용 결속 메시지보다도 주말에 미국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센터장님 무슨 시험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만약에 고체 연료 시험을 했다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북한 발표 내용에서 발표 내용이 짧은 두 문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중점적으로 봤어요. 첫째는 그 장소를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ICBM 발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킬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략적 지위라고 하는 표현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정말 고체 연료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2017년 말에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제 핵 보유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위를 또 한 번 격상시키려면 우주 강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를 해서 우리는 핵 강국뿐만 아니라 우주 강국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조만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걸 보면 사실은요. 유엔 안보리는 위성을 발사하든 ICBM을 발사하든 동시에 다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두에다가 핵폭탄하면 그 ICBM이 되는 거고 위상 달면 그건 인공위성이 되는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위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ICBM을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격은 가하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충격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정 교수님 말씀대로 고체 연료, 지금 북한은 지금 동창리 이 발사장에서 2017년 3월 18일 이 연료 엔진 시험을 했고 그걸 3.18 혁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북한은 이 액체로 돼 있는 로켓 연료를 고체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시험이 액체 신형 엔진일지 아니면 고체를 이용한 엔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있었던 이 시험이 로켓 엔진 시험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또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엔진 발사장이 엔진 시험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 3월 18일 날
거기서 318 소위 백두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고 그걸 장착한 화성 12, 14, 15를 계속 쐈습니다. 이게 이제 액체 연료거든요. 그런데 고체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북한이 왜 고체화를 시키냐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 주입 시간을 없애기 때문에 네.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어디든 상대방에게 최소한 노출을 되면서 기습 발사를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켓 엔진 시험인데 그 로켓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인공위성, 다시 말하면 발전된 훨씬 고도화된 인공위성을 우리가 탑재한 또 추력이 아주 강한 그런 엔진 시험을 했고 그 로켓을 다시 말하면 인공위성을 장착한 로켓 발사를 조만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 교수님, 이 동창리 발사장 뭐 시청자분도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뭐 발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좀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움직임을 그러니까 복구하는 동향이 지금 포착이 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 실제 폐쇄를 했는데 이제 복구하는 동향이 올해부터 다시 좀 포착이 됐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엔진 시험 발사까지 한 걸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동창리 시험장이 엔진 연소 시험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로켓 엔진 시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좀 다시 갖추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시험 발사 내용을 북한 측에서 지금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추정을 할 뿐인데 이게 동창리 발사장이 과거에 있던 무수단리 발사장보다 좀 더 큽니다. 조그만 그 무수단리 발사보다 커서 위성도 발사하고 하여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이고 이란의 테헤란 외곽에 있는 로켓 테스트장을 좀 본떠서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복합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2017년도의 경험 때문에 ICBM이 아니냐 추정을 하는데 예. 이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위성 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위성을 쏠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위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국가우주개발국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방과학원 명의로 또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복합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어쨌든 갈 길을 갈 테니까 알아서 해석하시오라고 지금 계속 좀 혼란스러운 선물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원에서 발표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럼? 국가우주개발국이 사실 또 북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우주개발국이 이게 원래 국제항공연맹에도 가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마 무산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안 돼 있고 국방과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원처럼 이제 뭐 북한의 이제 국방과학기술에 관련된 뭐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연구 개발하는 곳이죠. 국방과학 그 연구소는 국방과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무기 개발의 본산이라고 보면 돼요. 1960년대 북한이 4대 군사 노선을 발표하면서 이제 각종 무기 군사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 5월부터 최근까지 13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신종 무기 4종 세트 그 4종 세트를 그 국방과학원에서 개발을 했고 발사를 했거든요. 예. 이게 국방과학원 산하에 미사일 공학연구소도 있고 핵물리화학연구소, 뭐 장사정포 정밀연구소 거기에다가 화학재료연구소, 다시 말해 미사일 탄두라든지 고체연료 엔진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이 국방과학원에서 만들거든요. 그 이름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최선희도 그랬고 김성도 그랬고 미국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대북 정착의 성과로 자랑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정 교수님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이 이런 일련의 담화나 발표를 대내 매체는 안 하고 대외 매체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난주인가요? CNN에서 이 동창리 발사장에 어떤 활동이 포착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방사포 발사 이후에 미군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을 계속해서 선외 비행을 했고 정찰 자산을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발사대에서 연소 시험을 했다면 거기에 나오는 화염과 불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액체 연료인지 고체 연료인지 어떤 특정한 그런 기준을 통해서 간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아직은 뭐 한미 정보 당국이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포착이 됐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불꽃의 화염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포착이 됐다면 그것이 고체 연료인지 액체 연료인지 어떤 엔진의 용도인지가 아마 판단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이후에 계속 군사 행보를 해왔고 그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이제 각종 정찰 자산들을 투입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관련 미 군사 당국자는 더 많이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북한의 그런 일련의 적대적인 행동,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모든 걸 잃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와대는 사실 지난달 5일에 이야기를 했던 바로는 이 서해 위성 발사장,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크게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는 제 기능을 하진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결과를 또 발표를 한 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한 달 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좀 우리 정부의 발표한 좀 다른 내용이라서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러운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사이라고 하긴 하지만 북한이 그 사이에 지금 어제 실험 내용을 북한 매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 거 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동창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란 듯이 이제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좀 당혹스럽고 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더 이제 신중을 지금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아마 위성을 통해 봤다면은 이게 고체 엔진인지 액체 엔진인지는 아마 좀 파악이 됐을 겁니다. 액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직으로 세워서 연소를 시키고 고체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눕혀가지고 엔진 연소 시험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성으로 파악했다면 금방 파악을 할 텐데 이거를 지금 한미 당국도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또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니까 한미 당국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 북한도 공식적으로 대내 매체 얘기도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또 뭘 했다라고 뚜렷하게 얘기 안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혹시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하는 추정도 해봅니다. 연장선상에서 센터님께 여쭤볼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기에 참관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당 그렇죠. 중앙이 보고만 했다고 그랬고 네. 당일날 김정은 위원장 사실 다른 온천지구 준공식에 갔다고 저희들이 이제 네. 듣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 실패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무슨 방사포 발사하면 대단한 성과, 커다란 업적을 얻었다고 굉장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글쎄요, 시험 자체가 과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여부는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건가요? 예, 아마 그 성공 여부는 이제 앞으로 로켓을 실제 장착을 해서 이제 쏴서 또 그것이 제대로 이제 이 궤도에 안착을 해야만 이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 성공이다. 근데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공했다고 보고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무언지 어떤 성공이었는지에 대한 이 보고는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연말 협상 시한, 미국을 향해서 연말 협상 시한까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새로운 길을 간다. 그 새로운 길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행보라고 본다면 또 다른 행보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자력갱생, 자력경제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지연 군의 그 준공식을 테이프를 끊었거든요. 거기는 백두혈통의 어떤 성지와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양덕 온천지구 준공식에도 또 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갖는 것이 삼지연, 양덕, 그다음에 이제 원산 갈마지구거든요. 갈마지구는 아직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미국이 어떤 그 압력과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보란 듯이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 위원장 동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무기, 다시 말하면 엔진 시험에 대한 결과는 좀 더 지켜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동창리 이외에도 우리가 좀 주시하는 장소가 또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북한이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도 그렇고 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도 그렇고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영변 핵시설에서의 또 다른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미국의 뭐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는 매체에서 그 영변에서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금 뭐 유출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냉각수 그냥 폐수 내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원래 그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라고 하는 것은 전기 생산이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북한이 밝히고 있는 목적은 전기 생산이 목적인데 최근 한 3개월 사이에요. 그 사이에 더 많은 뭐 전기를 생산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에서도 이 시간 계속 이제 핵물질 양산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여전하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핵을 나눌 때 과거의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 엔진 연소 시력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핵, 그러니까 핵시설에서 지금 실험을 한 것이고 현재 핵 같은 경우에는 핵물질, 그거는 이제 영변 같은 데서도 지금도 우리가 모니터링의 통제가 범위 밖에서 계속 지금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 그 안보 당국에서는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전제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레드라인을 과연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로켓맨 언급을 했지만 그때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고에 대해서. 예, 그러니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결국 그런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동안 수집한 정보 또 북한이 일련의 그 담화, 릴레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담겨진 내용,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새로운 길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하긴 할 텐데 그것이 완전히 2017년 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예. 아니면 대화,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인지 그게 이제 분명치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고는 지금 트윗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자신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걸 적대 행위로 가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준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이 성과다, 이 시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은 국제사회 깡패, 조폭의 두목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김정은이 세계 최고 지도자와 나란히 어깨를 마주 그러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됐고 그뿐만이 아니죠. 한미연합연습 중단됐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잘만 하면 제재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걷어찬다면 결국 북한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최근에 좀 이런 신경전이 많이 오가다 보니 그 과정에서 좀 불안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들어갔던 이야기가 우리는 좋은 관계다. 이런 정상 간의 좋은 관계 유지, 대화의 가능성 좀 열어두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좀 그런 이야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강경한 표현이 많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영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영리하니까 네 살 길을 네가 잘 알아서 챙겨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선을 넘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좀 김정은 위원장도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그 동결을 가지고 자신의 치적으로 이제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값을 내라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얘기인데 그 값을 치르게 해주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다시 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깎아내리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민주당 후보가 북한과 대화하자라고 하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이게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하면 강경했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좀 딜레마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나하고 약속했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는 거는 잘 지키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뭐 확인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북한이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던 그날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한 30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청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두 분이 나눴던 내용 청와대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어떤 얘기를 했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떤 뭔가를 요청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청와대 발표 따르면 원포인트로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 문제도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탄핵 국면에 좀 몰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챙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인식을 좀 공유를 하고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던 것을 좀 다시 할 여지가 있는지를 아마 좀 알아보는 그런 통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시다시피 그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 올해 아무런 이제 우리의 유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그럼 우리한테 무슨 카드를 줬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북한과 대화할 만한 카드를 무엇을 좀 쥐어줬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예. 그런 카드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이제 청와대도 뭐 하여튼 이제 앞으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또 의무량으로 또 발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재자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었는데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를 요청을 해왔고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관계 뭐 이런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를 원포인트로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좀 중재자 역할을 좀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 아무래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향해서 중재자, 촉진자 행세 그만해라. 민족의 이익을 중시해라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30분이지만 사실 뭐 통역 이런 거 한다면은 시간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냥 청와대 말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지금 한미가 지난번 지소미아 사태를 비롯해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에 조금 삐걱거리는 뭔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북한에게, 중국에게 이렇게 이제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왕이 부장도 왔다 갔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한미 관계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예.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북한이 저렇게 군사 도발적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어쨌든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미 정상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 일방적인 연말 협상 시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일단 강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되지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글쎄요, 연말 한 뭐 20여일 남았습니다만은 어떤 그 안에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한 변수가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방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이달 말에 중앙당 전원회의가 지금 소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과연 북한이 도발을 할지 비건 또 지명자가 와서 어떤 협상을 할지 실제 북측과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쨌든 북한의 연말 시한을 놓고 지금 총 공세를 지난달부터 내세우고 있는 소나기 남아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일단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북한과 모종의 접촉을 좀 염두에 두고 현재 한반도에 와가지고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까 설사 북한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까이 이제 미국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한테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메시지는 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오고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미국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이달 하순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카드 셈법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앙위 전원회의의 소집 일자와 내용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 하는 이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간의 이제 밀고 당기기, 물밑 접촉을 좀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좀 전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내년에도 남북 관계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그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올 한 해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희망을 가지고 좀 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많은 그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도 2020년에 또 다른 반전이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는 또 이제 올림픽이 또 있죠. 그래서 올림픽 휴전이 있었던 2018년도 상황처럼 만약 미국과 어떻게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하는 게 한미 연합 훈련의 뭐 일시 중단. 그걸 통해서 지금 북한의 핵 활동 동결과 다시 또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 정도. 그렇게 다시 또 대화를 한번 다시 복원해 보는 거 정도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좀 뭐 내년에는 좀 하여튼 뭐 좋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면 미국 내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영리하거든요. 영리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된다는 거를 분별하고 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일련의 다마 릴레이라든지 어제 그 시험한 것들을 대내 매체에는 얘기하지 않고 대외용 매체로만 얘기하는 것은 뭔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연말 시한은 정해놨지만 이후의 행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을 넘기는 그런 도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당분간 대화는 일단 중단을 시키고 뭔가 자기의 의지를 선포를 하겠지만 뭔가 여지를 남기는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자기들이 아쉽고 필요하면 미국과도 그렇고 한국과도 그렇고 대화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을 가지고 내년이 뭐 비관이다 낙관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아마 상황을 잘 관리를 해나가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막고 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일단 북한의 선택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